임대차 계약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면은 2시간 넘게 수업을 해야 될 내용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시간 뭐 남짓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대차 계약의 서설에서는 의와 성질, 성립, 존속기간, 효력, 임차권 양도 전대, 보증금 권리금, 임대차 종료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먼저 임대차의 의와 성질을 보겠습니다. 618조에 나와요. 618조부터 654조의 조문이 쭉 있거든요. 자, 임대차는 당사 일방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해요. 이 물건을 쓰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하겠다, 사용료를 내겠다 라고 약정해서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얘는 예를 들어 이 건물이라면, 건물 임대차라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주겠다, 쓰게 해주겠다. 얘는 사용료를 내겠다,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합의가 되면 계약이 체결되고 물건을 쓰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이쪽을 임대인, 차임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만 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분류식이죠. 그리고 쌍무예요. 양쪽 다에게 채무가 생기고 대가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그리고 이거는 차임 지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니까 양채무는 동시 이행 관계이고요. 이쪽 채무가 불응이 되어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이쪽 채무도 함께 없어지는 무슨 문제? 위험 부담 문제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상계약이다 보니까 혹시 임대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잘못이 있건 없건 안 따지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책임져야 돼. 임대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유상계약에서의 담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차임을 안 줘. 1기, 2기 연체를 해요. 자, 매매계약에서는 대금 안 주면 계약을 매매계약을 해제. 여기서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없애버리는 뭐야? 해지예요. 과거를 건드리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없애는 해지를 주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의 목적물은 이 건물이 임대인 것이 아니어도 돼요.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임대를 해도 계약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오늘 뭔가를 배웠는데 임대차 계약도 처분을 하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쓰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서 그 의무를 부담하는 의무부담 행위여서 처분 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 행위여서 계약 단계에서 이 물건이 임대인 물건이 아니어도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행위 의무부담 행위여서. 그 다음에 차임은 필수 요소입니다. 차임은 반드시 지급돼야 됩니다. 차임이 없다? 혹시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임대차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사용대차, 무상의 대차는 사용대차라고 부르는 말이 따로 있죠. 임대차의 임자는 차임을 지칭하는 임자거든요. 임자여서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차임이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는 않는다. 아까 매매 대금은요. 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아니면 금전에 준하는 수표등 그 정도가 되는데 임대차의 차임은 꼭 돈 아니어도 됩니다. 쌀로 줘도 됩니다. 농사 지고 있는 삶이어서 쌀이 많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을 좀 빌리고 매달 쌀 한 가마니씩 준다든지 사용료로 그렇게 해도 임대차가 될 수 있어요. 사용 대가만 치르면 되지 꼭 돈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그리고 건물 임대차를 기준으로 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임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극단적인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 매달 주는 방식을 월세, 매달 주는 돈은 없고 목돈을 걸어두는 방식을 전세, 섞여있는 반전세도 있고 전월세 이렇게. 근데 이거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 임대차의 전세 방식의 임대차하고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운 전세권하고는 다른 거다. 전세권은 건물 자체를 지배하는 물권이고 임대차의 전세 방식의 임대차는 그냥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족보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거 전세 살고 있다. 이 내 집 아니다. 전세 살고 있다라고 할 때 걔가 전세권자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전세 방식으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다는 소리인지는 말로는 알 길이 없다. 어디를 봐야 된다? 등기부 봐야 된다. 등기부를 딱 열어봤더니 저 건물 등기부에 전세권자라고 나와 있어. 전세금 얼마라고. 그러면 전세권자고 등기부에 얘 이름 없어. 그러면 뭐예요? 임차인인 거죠. 무슨 방식의 임차인? 전세 방식의 임차인인 거예요. 얘하고 얘는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엄청 많이 달라요. 어떻게 뭐가 다르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135페이지야. 표가 한가득 있습니다. 그만큼 다릅니다. 그만큼. 그래서 하나씩 차차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다른지는. 그 다음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으로 가볼게요. 존속기간은 세 가지, 목차 세 가지. 계약으로 정할 때,
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 끝나고 갱신할 때. 자,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다른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 세 개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이나 이렇게 뭔가를 빌려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 지상권, 토지 빌릴 때 지상권으로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럼 토지나 건물은 전세권으로 빌릴 수도 있거든, 물건으로. 토지나 건물은 임차를 할 수도 있거든요. 세 개 다 뭔가를 빌리는 거건데 그 세 개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약정할 때 지상권은 어땠던가요? 지상권은 5주 차에 배웠기 때문에 너무 오래 전이죠. 자,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약정할 때 최장기간 제한이 있던가? 기억해 보세요. 지상권은 최장기간 제한 없었어요? 최단기간 제한은요? 있었어요. 30, 15, 5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문 다시 갖고 왔거든요. 존속기한을 계약으로 정할 때 존속기한 정할 때는 다음의 연한보다 더 짧게 못합니다. 최단기간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제한 걸고 있어요. 소유할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 소유, 수목 소유 목적일 때는 30년, 일반 건물, 목적 건물 소유 목적일 때는 15년, 그 외 공작물 소유 목적일 때는 5년, 이거보다 더 짧게 정하면 이 기간까지 연장시켜 버리겠다고 최단기간 하한선을 제한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상한선 제한은 따로 없어. 최장기간 제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영구적인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상권 이야기였어요. 토지 빌렸을 때. 전세권 좀 기억하시나? 전세권? 전세권은 어떻게 됐냐면 최장기간 제한이 걸려요. 전세권의 존속기한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혹시 10년 넘게 해버리면 10년으로 끄집어 내리겠다. 15년 이렇게 못한다 이거지. 뭐를 제한하고 있죠? 최장기간을, 맥시멈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최단기간 제한도 있긴 한데 토지에는 없으면서 건물에만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모방하면서 생긴 흔적이라 그랬어요. 건물의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1년보다 짧게 정하면 1년까지 연장시키겠다. 건물 전세권에만 최단기간 제한이 걸리는 거지. 토지에는 없으면서. 요렇게요.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건 지상권이고 이건 전세권이고 지금 우리가 별로는 임차권은 어떠냐. 임차를 할 때 최장기간, 최단기간 제한이 있을까? 둘 다 없습니다. 임대차는 둘 다 없습니다. 위로도 아래도 상한선, 하한선 제한이 둘 다 없습니다. 이건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최장기간 제한도 없고 최단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참고로 최장기간 제한이 있었거든요. 민법 전에. 민법 651조에 예전에 2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있었어요. 근데 2013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렸어요. 요즘 헌법재판소 뜨고 있죠. 위헌 결정 내려가지고 그거 날려버렸습니다. 사적 자치인데 두 사람이 계약하는데 뭐 20년을 하든 200년을 하든 냅둬라. 니들이 웬 상관이냐. 법이 왜 나서냐 말리냐 라고 해서 그거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해서 민법 조문을 날려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상한선 제한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위헌 결정 나서 없어졌기 때문에 무제한도 할 수가 있다고 해석이 돼 왔는데 판례도 나왔습니다. 2023년도에 판례가 나왔어요. 임대차 기간을 영구적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냐? 괜찮다.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아주 묘한 어떤 판례가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 제한이 없고요. 민법상으로는 하한선도 제한이 없는데 민법에는 없는데 특별법에는 있습니다.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을 임차했을 때 또 일정한 상가를 임차했을 때는 하한선을 걸고 있습니다. 임차인들 보호를 위해서.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에요. 조문 보여드리면 이게 주임법이에요. 이건 상위법이고 주임법 제4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주택임대차를 하면서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하면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년보다 짧게 한다? 예를 들어서 1년 계약했어. 빌라를 임차하면서. 빌라가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지. 몇 년? 2년. 하한선을 제한을 걸고 있어요. 상임법은 또 어떻게 되냐. 상가건물 점포임대차는 똑같이 돼 있어. 구조는 똑같고 2가 1로 바뀌어 있어요. 상가는 1년. 그래서 1년보다 짧게 1년 미만으로 6개월로 정했어. 점포임대차를 하면서. 그럼 6개월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지. 몇 년으로 간다? 1년 이렇게. 하한선 제한을 걸고 있는데 살짝 차이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임차인의 보증금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거야. 보증금이 많건 적건 무조건 적용되는 거야. 예전에 너무 오래전 기억에서 지금 기록이 깨졌을 것 같은데 타워팰리스 임차인이 보증금이 23억이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23억을 보증금으로 걸었으면 서민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도 이 법의 보호를 받아서 그 사람도 2년 보장 받는 거야.
그 보증금의 크기를 안 따지는 법인데 상인법은 기본 컨셉이 소상인보호법이에요. 상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인의 보호를 받으려면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돼요. 지역을 네 지역으로 대한민국을 나눠가지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야 됩니다. 환산 보증금액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상인법에 적용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는데 조문들 중에는 자, 환산 보증금이 뭐냐면은 점포 같은 경우는 월세도 보통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곱하기 100을 해서 원래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9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인데 점포 임차인이 보증금은 5억에다가요 월세를 100만 원 주고 있어요. 이러면 환산시켜 볼게요.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1억이에요. 5억에다가 1억 합산하면 6억이죠. 6억이면 9억 원 이하지. 그러니까 상인법의 적용 대상이야. 보호 대상이에요. 이 사람이 서울에서 점포를 임차를 하면서 6개월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6개월을 몇 년으로 해버린다고요? 1년으로 올려버려요. 6개월 만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건물 주인이. 그런데 혹시 서울인데 5억에 월세를 500을 주고 있다고 해볼까요? 500. 그럼 500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것만 해도 5억이고요. 5억 플러스 5억 하면 얼마가 되죠 이게? 10억이 돼버려요. 9억 원을 초과해버렸어. 그러면 사기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6개월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6개월인 거야. 1년까지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6개월 만에 나가야 돼요. 나가달라 그러면 나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임법하고 상인법은 적용되는 그 조건에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까지 민법상으로는 제한이 없으니까 주택이라든지 일정한 상가가 아닌 공장, 창고 뭐 이런 임대차들, 토지 임대차 걔들은 그냥 5개월도 할 수 있고 4개월도 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야. 하한선 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로 가볼게요. 안정하고도 임대차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또 비교해 볼게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또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지상권은 존속기간 안정하면 어떻게 되던가? 혹시 기억나시나? 지상권 설정하면서 기간 안정하면 어떻게 되든지 법이 나서서 정해버렸어 그냥. 법이 나서서 지상권은 기간을 안정하면 계약으로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최단 존속기간으로 하겠대. 그러니까 소유할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셋 중 하나로 정해지는 거지. 30, 15, 5 중에 하나로. 안정한 상태를 참을 수가 없나 봐요. 법이 그냥 셋 중에 하나로 정해버려요 그냥. 근데 소유할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어. 견고한 건물이면 30년이고 목조 건물이면 15년이고 뭐 그럴 텐데 뭐지도 안 정했어. 공작물의 종류조차 안 정했어요. 그러면 딱 중간 잘라가지고 2호 15년짜리로 처리하겠다. 이런 거 한번 들으셨잖아요. 요게 이제 지상권 얘기고 전세권은 또 어땠냐면 전세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정하지 않은 채로 쓰는 걸 인정하는 거야. 정하지 않은 채로 쓰다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보할 수 있다. 끝내자고 아무 때나 통보하면 되는 거야. 근데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 통고 기간 6개월이 적용되어서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 전세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배우려고 한다? 지상권 말고 전세권 말고 뭐예요? 임대차는 어떠냐는 거죠. 임대차는 기간 안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임대차는. 기간 안정하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랑 닮았어? 지상권하고 닮았어요? 전세권하고 닮았어요? 전세권하고 살짝 닮은 거야 이게. 전세권에서는 소멸 통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해지 통고.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 10년이다, 5년이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각 당사자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할 수 있어. 통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통고 기간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비로소 해지 효력이 생긴다. 해지 효력이 생겨서 임대차가 종료된다는 소리예요. 토지나 건물, 그냥 부동산이라 그럴게요. 부동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하면 6개월 후 종료해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과하면 한 달 후 끝나는 거예요. 1개월 후. 아까 전세권하고 살짝 다르네. 전세권은 누가 했든지 간에 뭐였어요? 양쪽 다 6개월이었잖아요. 여기는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한 달. 그러니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해버리면 임차인은 다른 부동산을 구할 시간이 6개월이 부여된 거예요.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구할 시간이 한 달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쵸? 누구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동사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지만 동사는 누가 했든지 간에 5일이에요. 5일 있다가 줘야 돼. 돌려줘야 돼. 기간 확정 없이 빌려줬을 때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갱신 얘기해 볼게요. 기간 끝나고 갱신하는 거. 여기 우리 지상권에 논점이 있었는데 지상권의 중요 논점 갱매 스토리. 갱매 스토리.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했어. 토지 빌려가지고 건물 지어서 쓰고 있다가 30년 지났지. 지상권이 소멸했는데 건물 공작물이 멀쩡하게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해 볼 수 있었지. 나 한 번 더 쓰고 싶다고. 갱신 청구했을 때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치 않고 NO, 싫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싫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이고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이거 사세요라고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좀 들어보셨죠? 이때 상당한 가액은 당시에 뭐예요? 시가로. 요거는 거절 안 되지. 이 매수 청구권은 청구하는 거예요. 형성시키는 거야.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시가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건 거절할 수 없다. 이런 게 논점이에요. 지상권에서는. 전세권에서는 갱신 조문이 뭐가 있었냐면 전세권도 기간 끝나면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할 때도 10년 넘지 못합니다. 10년 넘게 갱신 못하고요. 다만 이제 사항에 법정갱신 제도가 있었거든.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제도. 그래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토지에는 인정 안 되는 제도예요. 건물 주인이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끝나가기 전에 마지막 5달, 제일 마지막 달 빼고 5칸, 저 5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을 안 하겠다라든지 조건을 바꾸겠다라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저 5개월을 그냥 지나쳐버린 거지, 건물 주인이.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서 전 전세권과 땡땡 동일 조건으로 once again 한 번 더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규정에서 자동 갱신돼 버린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동일 조건이야. 다른 것들은 다 동일 조건인데 기간만큼은 동일 조건이 아니에요. 전번 기간이 3년이었다고 또 3년이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은 어떻게 된다?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법정 갱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각 당사자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될 수도 있다. 이게 건물전세권의 법정 갱신 제도예요. 근데 우리 지금 뭘 배우려고 한다? 지상권은 됐고 전세권도 됐고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대차. 임대차의 갱신 조문은 뭐가 중요하냐? 임대차에도 이게 있거든. 묵시적 갱신. 임대차. 묵시적 갱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정 갱신. 그러니까 임대차에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들이 갱신하자고 합의를 안 봐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돼 버리는 조항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전세권하고 살짝 달라요. 살짝 다르게 돼 있어 이거. 묵시적 갱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시겠네요. 여러분들 이제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헷갈리는데 이걸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딱 정리한 거 있느냐? 그 그림의 법칙에 뒤에 부록에 있습니다.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하나하나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제가 가져온 그림이 좀 독특한 그림을 가져왔네. 지금 이건 주택이 아니네. 상가인가 이게? 공장이죠. 상가라고 대답하시다니. 공장이잖아요.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에요. 왜? 제가 보통 때는 이제 항상 건물 가져올 때 주택 가져오지 않나요? 그쵸? 근데 지금은 주택이나 상가를 가져오면 이걸 설명 못 하거든.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특별법에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별도 존재가 있거든.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민법의 묵시적 갱신 조항에 따르지 않는 거야. 거기 따로 있다니까 뭔가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그쪽에 적용을 받는 것이지 이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택이나 상가를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닌 공장 건물을 가져왔어요. 공장 건물 임대차라면 주임법이나 상임법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적용되거든. 이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조금 약간 이미지는 안 맞지만 갑으로도 공장 건물을 빌렸다 치면요. 빌렸어요. 한 5년 빌렸어요. 보겠습니다. 5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간이 만료되었어. 5년 끝났어. 그러면 얘는 건물을 돌려줘야 되지. 얘는 보증금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야 되지. 그래서 빠이빠이 헤어지면 되는데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임차인이 5년 지났는데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거야. 건물을 안 돌려주는 거야. 그랬는데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끝이 났는데 임대인은 왜 건물을 안 비워주세요? 빨리빨리 비우세요. 라고 하지 않는 거야.
상당한 기간 동안, 오랫동안. 오히려 기간 끝내고 다음 달 월세를 주니까 그것도 넙죽 받아버리네. 이 일을 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얘들? 갱신하겠다는 행동처럼 보이죠? 자, 이게 요건이에요. 이렇게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당한 기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땡땡 동일 조건으로 once again 다시 한번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 이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 조문하고 얘하고 생긴 게 비슷하지 않지.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 조항은 개월수 조항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5개월 사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고 기간이 끝이 났는데 얘가 계속 쓰고 얘는 나가라 소리 안 하고. 이게 요건이라니까.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버리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동일 조건으로. 그렇지만 다른 건 다 동일 조건이야. 보증금, 월차임은 일단 그대로 가요. 다시 올리는 건 나중 문제고. 근데 동일 조건이 아닌 게 하나 있으니 항상 묵시적 갱신되고 나면 동일 조건이 아닌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기간이에요.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635조 규정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635조가 아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임대차였거든. 자, 임대차는 기간 안 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부동산 기준으로 해서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그렇게 간다는 거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여기다 넣어볼게요. 5년 기간이 지났어, 약정 기간이. 근데 얘가 건물을 안 들어주고 계속 써. 근데 한 두세 달 지날 동안 임대인이 나가라 소리를 안 하네. 오히려 그 다음 달치도 계속 받았어, 차임을. 그러면 갱신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죠. 이렇게 갱신돼 버린 거예요. 동일 조건으로. 하지만 기간은 또 5년인가? 또 5년인 것은 아니고 어떤 상태다? 기간은 정하지 않은 상태로 쓰는 거야. 그래서 아무 때나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얘가 하면 얼마 있다가 끝난다고? 6개월. 얘가 하면요. 1개월. 그렇게 된다고. 이게 민법상의 묵시적 갱신이에요. 근데 제2항에 또 뭐라고 돼 있느냐?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가 되면 소멸한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제3자. 예. 오빠. 뭐냐면은 다시 이 임대차를 하면서 이 갑이 담보를 요구한 게 있거든요. 담보 뭐냐면은 당신이 내 건물을 빌려서 쓰다가 당신의 잘못으로 이 건물을 완전히 훼손시켜 버릴 수 있지 않냐. 그럼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에 충당하려고 받아두는 돈이 보증금이에요. 근데 그 보증금도 이게 적당히 훼손했을 때는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완전히 멸실시켜 버리면요. 보증금이 이 건물의 가격보다는 더 낮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가지고 충당이 안 될 때도 있겠지. 그래서 갑이 임차인에게 담보를 하나 요구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당신의 실수로 내 공장을 완전히 홀라당 불태워서 완전히 멸실시켜버리면 나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그때 보증금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뭔가 당신이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 나한테 저당권 하나 설정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저당권을 실행해서 남들보다 먼저 그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아 챙기겠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없어. 담보로 제공할 게 없어가지고 또 자기 큰오빠한테 또 찾아간 거지. 오빠 부탁을 해가지고 오빠가 혹시라도 이 임차인이 훼손시켜서 손해배상할 때 다 못 하게 되면 내 집을 경매해서 가져가세요 라고 오빠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배웠는데 자기는 채무자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 서기 위해서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내어놓는 사람 뭐라고 불렀더라 그때? 물상보증인. 채무 없이 책임 안 지는 자. 그럴 수 있죠? 그랬다가 자기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문제 돼가지고. 여기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 그러면 이 담보를 임차인이 스스로 제공했나요? 제3자가 제공했나요? 제3자. 그러면 보세요. 오빠가 담보를 제공할 때 오빠의 생각은 이런 거겠죠. 동생의 부탁을 받으니까 오빠로서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하긴 한다마는 불안하죠, 오빠도. 그래서 조신히 잘 관리해라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오빠의 생각은 이게 5년이었으니까 이런 생각 아닐까요? 5년 동안만 별탈 없이 기간이 끝나면 나는 오빠 노릇도 한번 했고 그럼 나의 담보 부담은 해방된다 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5년 기간이 끝이 났어요. 근데 얘가 계속 쓰고 얘는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지들끼리 연장돼 버린 거야, 묵시적으로. 근데 오빠의 담보 부담도 연장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라면 기간이 끝나면서 없어진다는 거죠. 기간 말로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되고 나면 없어져 버린다, 저당권은.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반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없어지겠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제공한 담보라면 그건 그대로 유지될까요? 소멸할까요? 그건 유지되겠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법조문을 읽어내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임대차의 효력으로 하겠습니다. 효력에서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근데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이건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권리는 곧 임차인에게는 의무예요. 서로.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에게는 뭐에 해당할까요? 권리. 서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대인은 차임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차임을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줄 권리예요, 줄 의무예요. 의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임대인의 의무를 한번 볼게요. 의무. 임대인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623조 유지수선 의무. 조문 제목도 임대인의 의무예요. 자,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일단 넘겨줘야 되죠. 쓰게 인도하고 조미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줍니다. 유지 의무. 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임대를 해줬는데 물건이 중간에 파손, 장애, 고장이 났어. 그러면 이것을 쓰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줄 의무가 임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유지, 수선 의무가 생기는 거지. 장애가 생기고 파손이 생기면 이걸 임대인이 고쳐줄 의무가 623조에서 도출됩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쓸 수 있도록. 이거 뭐하고 딱 비교되냐면 이건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비교해볼까요? 이것도 배웠는데 전세권자는 물건을 지배하는 물권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느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적인 관리에 속한 수선을 전세권자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는 바깥에서 다 세입자라 부르거든. 임차인도 난 세입자다 이렇게 해요. 이 전세권자도 자기도 세입자지. 다 바깥에는 세입자라 부르지만 임차인하고 전세권자는 수선 책임이 서로 다른 거예요. 임차인은요, 건물을 빌려 쓰고 있다가 고장났어.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 조문에 의하면요. 있어요. 이 전세권자는요, 고쳐달라고 할 수 없고 자기가 고쳐야 돼. 물론 대대적인 엄청 대파손이 났다. 거기까지 고칠 거라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인 거예요. 이 통상이 어느 정도 범위냐? 됐고 그거는 판사가 재판할 문제지 우리의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냥 통상적인 수선은 스스로 해와서 쓰는 게 전세권자예요. 그러니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비용 상환 청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자, 임차인은 상환 청구권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거든. 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권리인데 임차인은 필요비도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유익비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필요비는 임차물의 보존에 쓰인 비용을 필요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 임차인이에요. 건물 임차에서 쓰고 있다가 보일러가 터졌어. 이 엄동설 안에. 보일러가 터졌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임차인이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임대인이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 뭐 이상하게. 계속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 며칠 계속 전화해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차인 스스로가 업자를 불러서 고쳤어. 일단 고쳤지. 임대인이 고쳐줄 건데 임차인이 고쳤어요. 스스로. 그러면 고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자, 보일러 터진 거 고친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필요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고쳤으면 지출한 지출 즉시입니다. 즉시. 바로 임대인에게 달라고. 연락이 안 돼서 내가 고쳤습니다. 50만 원 들었습니다.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다. 임차인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권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일러 터진 게 통상적인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전세권자는 통상적인 파손은 자기가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고친다고 돈을 썼다고 해서 필요비를 상환 청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임차인은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비를 썼다. 유익비는 물건의 값어치를 올리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개량시키는데. 이 돈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돈은 바로는 못 받아요. 한번 설명드렸는데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받아야 돼요. 필요비는 어차피 써야 될 돈이니까 지출한 즉시 받아낼 수 있는데 왜 유익비는 바로 못 받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느냐. 끝날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을 때만 받을 수 있거든. 내가 돈을 써가지고 이 물건의 값어치를 올려놨어. 임차인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값어치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돈 쓴 흔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잖아.
그러면 임대인이 그 돈을 줄 필요가 없어. 자기한테 아무 득도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돈 쓴 흔적이 현존하고 있으면, 값어치가 남아있으면, 증가액이. 그러면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료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은, 이것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돈은요, 지출액과 증가액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서는 1,000만 원을 썼지만 내가 1,000만 원 써서 돈을 잘 쓰면 값어치 증가는 2,000만 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물건에. 돈을 잘못 쓰면 2,000만 원을 썼지만은 가치 증가가 1,00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출액과 증가액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이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긴 법조문에 안 나와 있지만 민법상 선택 채권이 있을 때 기본적인 원칙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돈을 주는 채무자. 저건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법조문에 안 나와 있지만 누가 선택할까요? 임대인이 선택할까요? 임차인이 선택할까요? 임대인이 돈을 주는 쪽이니까 채무자거든. 여기서는 임대인이 선택을 해서 둘 중에 적은 쪽을 선택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상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으로 와보면 전세권자는 스스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선비에 해당하는 필요비는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없고 뭐만 나온다는 거죠? 유익비. 돈을 써서 값어치를 올린 건 받아야지. 얘도 받아야지. 물권자라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전세권 끝났을 때. 그리고 돈을 주는 입장이 소유자의 선택이죠. 소유자가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하고 필요비를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딱 직결되는 문제죠. 논리적으로.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지금 임대차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임대차. 현실에서도 이게 훨씬 더 많죠. 이거보다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파손 장애가 생기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파손 장애를 전부 다 모조리 고쳐줘야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판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파손 장애가 일어났어도 그게 지극히 사소해서, 너무 사소해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파손 장애라면 그런 것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런 것까지 고쳐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판례가 쓴 표현은 아니지만 사소의 반대말 그냥 제가 써보기에 적당하게 심각해요. 파손 장애 정도가 심각해서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자기 목적대로 쓸 수 없을 지경이야. 그거는 임대인이 고쳐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정도면 사소한 거냐 심각한 거냐, 이것도 판사가 재판하는 문제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거든요.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너무 명백한 걸 한번 지금 예를 들어볼까요? 내 임차인이거든요. 내 세입자 임차인이에요. 밤에 한 10시 막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엄청. 이거 공부하고 있어.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광등이 수명이 다 돼서 깜빡거리는 거야. 때마침 이걸 공부하고 있었는데 잠깐만, 형광등이 다 됐네. 지금 임대인은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밤 10시에 임대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형광등 깜빡거린다고 갈아달라, 바꿔달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건 너무 뭐한 문제예요? 너무 사소해요. 그런 것까지 고쳐줘야 된다. 그 소리는 아니거든요. 이 조문이. 보일러 터진 건 어때요? 사소해요? 심각해요? 심각하죠. 그거는 고쳐줘야 되고, 혹시 급해서 임차인이 고쳤다면 필요비 형태로 지출주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사소하냐 심각하냐, 요거 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제 신동 아파트 사당동에 신혼 때, 오래전 얘기인데 신혼 때 여기 신동 아파트 산 적이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근데 그 오래된 아파트죠. 지금도 있는데, 그때도 오래됐었는데 지금은 진짜 엄청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근데 욕실에 이 샤워기가 엄청 문제였어요. 모르고 이제 들어와서 살았는데 이게요, 수압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물이 너무 약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남자들은 샤워할 때 이렇게 왕치도 하고 다 해버리잖아 한꺼번에. 근데 이쪽 물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양치하다 이렇게 하면 입 확 돌아가고 이렇게 여기 몸에 하면 따가울 정도로 엄청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뭔가, 보통 이게 조절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래돼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웬만하면 참겠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집주인한테, 저는 임차인이었거든요. 임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냐. 전 임차인들은 말 없었냐 그러니까 말은 있었대요. 말은 있었는데 고칠 방법이 없었대. 몇 번 고쳐봤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냥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서 그랬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통으로 바꾸면 안 되냐고, 이걸. 여기 샤워기 탭만 바꾸지 말고, 이걸 통으로 다 교체해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그랬더니 우리 임대인이 그렇게 해봤대요. 그렇게까지 해봤는데, 상황이 해결이 안 되더래.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참아가면서 이렇게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어느 날, 저희 집에 인테리어 업자가 왔는데, 다른 일로, 이거 말고 다른 일로 인테리어 업자가 와가지고 제가 온 김에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너무 불편한데. 그럼 문제가 있었어. 이게 처음에 너무 아픈데, 이게 수압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걸 샤워기 탭을 바꾸면 처음엔 아프다가 나중에는 이 수압을 못 견뎌서 물이 옆으로 이 홈으로 새는 거 이렇게 플라스틱 있으면 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막 옆으로 새가지고 나중에는 물길이 약해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편지들.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 받았냐면 목도리 도마뱀 아세요? 목도리 도마뱀? 동물의 왕국에 그 물 위로 막 날아다니는 애들 있죠. 이렇게 펼쳐지는 애들. 약간 샤워할 때마다 그 느낌을 이렇게 뭐야 이게 지금 내가 도마뱀이 된 느낌인 거. 그래서 아팠다가 도마뱀이 됐다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이거를 샤워기 탭만 바꾸면 안 되고 이걸 통째로 바꾸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거든요. 우리 집주인이 바꿔봤다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는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래. 자기 이거 신동 아파트 분양했을 때부터 여기서 이제 장사했는데 이거 원래 모델이래 원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주인이 일부러 안 고쳐주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얼마 된다고 이걸 갖다가 그냥 그래가지고 그 약간 빈정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럼 바꾸면은 괜찮아지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바꾼 집도 있다는 거예요. 몇 집. 그래가지고 바꿔달라 그랬거든요. 당장. 그래서 바꿨어. 그 자리에서요. 그분을 바꿔가지고 6만 원인가 그 당시에 든 것 같아요. 오래전에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래서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보존을 위한 뭐를 지출한 거죠? 필요비를 6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이 돈을 집주인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문제가 사소한가 아니면 심각한가. 그러니까 문제가 형광등 나간 수준인가 보일러 터전 수준인가 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빈정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집주인한테 이만저만해서 이거 고쳤다고. 고치니까 딱 고치고 나니까 완전 정상적으로 수압 조절되면서 엄청 잘 됐던 거, 해결이 됐던 거지. 그 다음번 세입자들 들어오면 또 불편할 건데 집주인이 그걸 정도로 고쳐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6만 원 들었다고. 달라고 했었거든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여자분, 그분이 아내분이 받으셨는데 그때 정확한 워딩이 뭐였냐면 제가 그거를 법적으로 줘야 됩니까? 이렇게 그거 말해요. 법적으로. 그 제가 법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쭉 읊었어요. 이렇게 623조부터. 그때도 민법 강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민법 제 623조에 의해서 임대인은 유지수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는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626조 제1항에 의해서. 주셔야 된다. 라고 막 말했더니 뭐 하는 놈인가 싶었겠죠. 그런데 또 두 번째 말이 자기 남편이 세무사인데 이 돈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법적으로 더 알아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알아보나 마나 주셔야 될 겁니다. 해가지고 결국 이 돈을 받았거든요. 그 얘기예요. 됐습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의 위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년에 한 6월달, 7월달에 지금 사당동 신동아 아파트 샤워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떠올리실걸요? 스토리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까먹고요, 그냥. 그 샤워기 있잖아. 목도리 도마뱀 그거. 그렇게 떠올리실 건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이게 필요비라면은 이건 받아낼 수 있다. 지출 즉시. 제가 끝나고 받은 게 아니에요. 지출 즉시 받아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판례가, 관계된 판례가 있는데, 이때 유지는요, 유지는 통상적인 유지를 얘기하는 거야. 특별한 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유지 의무라는 것은 건물이 임대가 되었을 때 보통 건물을 임대하면요, 통상적인 유지가 뭐냐면은 전기 잘 들어오게 하고 물 잘 나오게 하는 거, 그 냉난방 시설이 있으면 그런 거 잘 가동되게 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 이 건물을 빌린 특별한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용도. 그것을 위한 구조까지 고쳐주고 수선해주고 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특별한 용도는,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는 단란주점이었거든요. 건물을 빌려가지고 단란주점을 한 거야, 영업을. 그럼 단란주점을 위한 특별한 용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키 조명에다가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것까지 임대인에게 해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조명 나갔다고 다시 고쳐달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623조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 그에 따른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623, 626 이 두 가지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안 해도 되는 규정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의 임대차 조문들은 거의 대부분 임차인, 경제적 약자라고 평가되는 임차인을 위한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편면적 강행 규정. 근데 유독 얘들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에 반대되는 특약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해도 효력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특약을 해가지고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면제. 그러니까 혹시 아까 그 샤워기 사건에서 임대인이 처음부터 저한테 욕실 얘기를 먼저 했어. 만약에 했다면 문은 안 하셨는데 욕실이 이러저렇게 말썽입니다. 사실 근데 전 임차인들도 몇 번 말을 했지만 컴플레인을 했지만 우리가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주기적으로 샤워기 탭을 바꿔가면서 그냥 그렇게 쓰세요 라고 먼저 요청을 했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그 문제는 문제 삼지 않을게요 라고 했더라면 그 부분을 임대인이 고쳐줄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고 그 돈은 내가 썼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임의 규정이라는 거 이 부분이 끝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한번 볼게요. 권리 하나 중에 요 개념 좀 배울게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단어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 대항력 이런 말을 자꾸 쓰는데 대항력이 뭐냐? 얘가 뭐냐면 뜻이 나의 권리를 이미 성립한 권리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과 을이 뭔가 계약을 해가지고 갑이 권리를 하나 가졌어. 당연히 여러분들 을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을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권리를요. 있어요. 그럼 100%예요. 근데 을 말고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정한테, 무한테, 기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은 이 권리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지? 대항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면 대항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결국 물권과 채권 이야기인데 물권은 물건 자체를 지배하는 절대권이에요. 물건을 지배하는 절대권이어서 내가 가진 권리가 물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물권은 뭐가 있는 권리? 대항력이 있는 권리. 채권은 내가 채권자 특정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이 상대권일 뿐이거든. 내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청구를 못해요. 힘이 발휘가 안 돼요. 채권에는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임차권은 족보가 채권인 거야. 그게 이제 근본적인 비인데요. 보세요. 2024년도에 갑소유 건물을 임차해서 2년 계약해서 26년까지 쓰기로 계약돼 있거든요. 얘가 갖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에요. 근데 임차권이 여러분들 이 건물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요 갑에 대한 권리예요.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건물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저 사람에게 청구하는 권리예요. 저 사람에게 건물 쓰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야. 그리고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채권이기 때문에 족보가. 근데 2년 계약을 했는데 그 이듬해 25년도에 얘가 집을 팔아버렸어. 그래서 바뀐 소유자가 나보고 집을 비우래.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 물건의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거 좀 외우셨나 이거? 외우시라고 했는데 얘가 뭐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데 점유할 권리가 있긴 있었지 얘가. 근데 점유할 권리의 속성 자체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어서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얘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 당신은 계약하면서 이거 임대차도 모르고 계약하셨어? 우리 2년 계약했기 때문에 아직 1년 남았어요. 라고 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항. 주장할 수 없다. 원칙과 여기가 있는데 원칙은 안 된다. 없다. 임차권은 채권이다. 아무한테나 막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주장 못해요. 주장 못한다는 것은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집주인 바뀌면. 이거를 뭐라는 이 현상을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해요. 임대차가 먼저 돼 있어도 매매가 되어서 바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쫓겨난다. 매매는 임대차를 박살낸다. 이 법언은 법의 격언, 법의 속담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법언은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얘기하는 거야. 물권하고 채권하고는 싸움을 붙일 수가 없어. 민망해서. 채권 박살나는 거지. 이거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이 어느 페이지 나오냐면 57페이지. 우리 그림이 57페이지에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웠었냐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어요. 물권 세계에서요.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여서 물권끼리는 우열이 있다 없다. 우열이 있다. 기억해 볼까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무엇이 더 우선하던가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요.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제한물권들 지들끼리는 뭐가 더 우선하던가요? 선순위 우선이죠.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물권 세계에서 요 위에 1번에 나오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2번이죠. 이번에는 물권하고 물권끼리 붙인 게 아니라 물권하고 채권하고 한번 붙여본 거지. 가난하게 하고 효도로 하고 리그에 올린 거야. 한 방 맞고 죽게. 싸우면 안 됩니다. 자,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물권과 채권이 서로 경쟁한다. 뭐가 먼저 생겼는지를 안 따집니다. 따질 거 없이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뭐냐면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죠. 지금 똑같은 사건인데 이 건물을 가지고 얘가 임차권을 가지고, 물론 임차권 자체는 건물에 대한 권리는 아니에요. 사실 건물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얘는 소유권을 가졌는데 취득한 날짜를 보면 이건 2024년도에 생긴 거고요. 얘는 2025년도에 생긴 거니까 이 권리가 이 권리보다 1년 늦게 생겼어. 병에게. 근데 늦게 생겼는지 빨리 생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임차권은 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거든. 건물에 대한 권리예요? 이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이 사람에 대한 권리야. 그리고 소유권은 이 건물 자체에 대한 권리예요. 그리고 절대적 권리예요. 그러니까 병은 이거 내 건물이다라고 얘한테 주장할 수 있지. 절대적으로. 하지만 나 쓰게 해줘라고 청구하는 임차권은 가백에 청구하지 병에게는 청구할 수 없거든. 상대적 권리여서. 그러니까 먼저 생긴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대체 소용이 없어요. 먼저 생겼다 한들. 결국 얘는 쫓겨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때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소유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죠. 그러니까 부동산 임차인의 지위는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하죠. 혹시 얘가 전세권이라고 바꿔볼까요? 물권 전세권으로? 등기되어 있는 전세권이면 얘가 살 때부터 등기를 보고 샀을 테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바뀐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지. 등기부 보고 사셨겠지. 그러니까 내 다 사고 나갈 때 전세금이나 준비하셔 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세권은 강한데 임차권은 약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 부동산 임차인들의 법적 지위가 너무 열악하다라고 해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권리인데 대항력을 갖추는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그 요건을 구비하면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대항력을 갖추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라는 것은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는 경우지. 이 예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을 때가 있더라. 요건이 넷 중 하나를 갖추면 돼요. 민법에 2개 있고요. 특별법에 2개 있어. 주민법, 상인법에. 민법에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621조에 있어요. 621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등기부에 공시하는 권리가 아니거든, 원래. 여기 예외예요, 예외. 자, 부동산 임대차의 등기에서 부동산의 임차인은 당사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특히 임대인이 반대하지 않고 해준다고, 고맙게도 해준다고 한다면은 임대인에게 그 등기 좀 해주실래? 임차권 등기 좀 해주실래?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플리즈. 등기 좀 해줘요. 라고 등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의외로 해주겠대. 임차권 등기 해주겠대. 그래서 등기를 했어요. 임대차를 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해버렸어. 을구에. 전세권처럼, 지상권처럼요. 등기하면 그때부터요. 다음날 아닙니다. 등기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소리죠. 등기하면. 이렇게 이 건물 등기부 을구에 이렇게 등기한 거예요.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에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니, 그러니까 임차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거 아니고요. 임차권은 등기해도 임차권으로 등기해요. 전세권은 전세권으로 등기돼 있고 등기를 해도 족보는 다른 거예요. 힘은 조금 비슷한 구석이 있어도. 임차권이라고 등기해요. 임대차 계약이죠. 등기 원인은. 그래서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월세 150에 매월 말일 주고 존속기간 어떻게 되고 임차인 이광수다. 이광수는 남자인데 여자인데 어쨌든 뭐 맞진 않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날 12월 8일 날 접수되어서 등기를 하는 이 순간부터 이광수 씨는 뭐가 생긴다는 거? 대항력이 생겨요.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면 이 등기를 보고 샀을 거 아니겠어요? 애가 등기부에. 맞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항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없어? 대항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등기되는 임차인을 집을 샀어요, 얘가.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 임대인 지위 승계야. 얘가 원래 임대인이었잖아요. 집 팔면 얘는 임대인 지위에서 없어지고 얘가 임대인 자동적으로. 이거 뭐하고 똑같은 구조네? 우리 뭐 배웠을 때? 전세권. 전세권이 설정됐는데 집주인 바뀌면 신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설정자 지위를 승계해서 전세권자 나중에 신소유자 이 사람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아 지금 거기랑. 그러니까 임차권이 뭐처럼 되어버리죠? 마치 전세권처럼 되어버린, 전세권이 되는 건 아닌데 전세권 비스무리하게 돼버리는 거지. 강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대인 지위 승계. 근데 문제는 이게 621조가 이렇게 만들어뒀는데 이게 유명무실한 조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반대합니다. 등기해달라 그러면 등기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 집주인들이. 자기 등기부에 자기 집 중국에 자기가 보증금 얼마 받았는지 만천하에 공시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여러 가지 문제상. 그래서 등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걸 임대차를 했다고 무조건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임대인이 해준다 그러면 고맙게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안 해줘요.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해요. 결국 이 등기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못하고 살면 바뀐 주인이 임대인 주의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 다시. 그러면 또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존속기간 못 채우고 쫓겨나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주택이라면 심각하지 않냐. 주택이라면. 주택 부모님 모시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살고 있는 집인데 자기 집도 아니고 서민이야.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바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존속기간도 못 채우고 자꾸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지. 집 없는 서러움. 국민의 주거생활이 안정이 보장이 안 된다 해서 81년도에 특별 규정을 만든 거예요. 특별법을, 주임법을. 주택임차인보호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임법 3조예요. 제목이 대항력이에요. 임대차는 당연히 주택임대차겠지? 등기가 없어도 집주인이 등기 안 해준다 그랬죠. 서러우셨죠?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그곳으로 마치면 그건 이제 그날부터가 아니고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 이 길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대.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뭐죠? 대항력이 생긴대. 대항력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주의를 자동으로 승계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못했어요. 집주인 안 해준다 그래서. 하지만 얘는 인도와 주민등록, 인주예요. 인주.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버린 거지 이쪽으로. 그러면 대항력이 생겨요. 다음날 0시부터. 다음날 0시 이후에 이 주택의 소유자가 된 사람은 다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쫓겨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좋으냐? 아까 등기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택을 인도받아라는 것은 주택을 점유하라는 소리이고요. 주민등록은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이 키를 주겠지. 키를 받아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럼 전입신고야. 이거 임대인 동의서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등기하고는 달리 인주는 혼자서 갖출 수 있어 없어? 임차인이요. 있죠. 혼자서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지. 주임법이. 81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줘.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음날 0시에요. 다음날 새벽 0시에 생겨요. 대항력이. 그리고 이따가 81년도에 저 주택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또 뭐까지 있었느냐. 상가도 좀 해주지. 상가. 점포 임차인들도 갑의 건물을 빌려서 장사하고 있었는데 자꾸 가게 주인이 바뀌면서 쫓겨다니는 신세. 장사도 못하게 서민들 먹고 살기 막막하다. 그래서 이것도 임차인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거 만들어졌어요. 2002년도에 상임법. 월드컵 하던 해에 만들었어요. 2002년도 거기 만들어서 상가 건물 임차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똑같은 법조문은 주임법을 모방해서 완전히 복부시켜 놓은 거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갖다 발랐어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법조문 똑같이 생겼어요. 봐요. 주임법이고 이건 상임법이거든. 조문도 3조예요. 제목도 대항력이에요. 똑같이 생겼어.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건물주인이 등기 안 해줬어도 건물을 인도받고 이번 주민등록이 아니라 무슨 등록?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대. 대항력 발생한대. 그러니까 이게 상가 건물이라면 인도와 주민등록이 아니고요. 인도와 뭐예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겨서 바뀐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대항력 개념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임차인의 의무야 뭐 차임 지급 의무가 가장 대표적이겠지.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차임을 안 내면
계약 해지당하고 쫓겨나갑니다. 자, 건물, 기타 공작물. 건물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2기는 두 번을 말해요. 연체액이 통산해서 2기입니다. 통산. 그러니까 아까 이광수 씨 같은 경우는 매달 15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기분이면 300만 원. 그러니까 연속된 2기일 필요가 없고요. 2기 분을 얘기해요. 2기 분. 그러니까 저번 달은 100만 원 봐줬고 그전 달은 30만 원 주고 막 어쨌든 누적 돼가지고 2기분이 채워지는 순간 계약 해지권이 생기는 거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건 6개월 후에 해지되는 걸까요? 즉시 해지되는 걸까요? 즉시. 이거 쫓겨나는 거거든요. 6개월이 통고기간이 없어요. 즉시 종료해요.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물은 이래요. 건물은 2기인데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뭐 하는 토지 임대차도 전조를 준용하겠대. 토지 임대차도 2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든 토지든 다 2기예요. 2기 연체하면 계약 해지당하는데 특별법이 하나 있네. 상임법에. 상임법 10조의 8에 상가 건물 임차인의 연체액은요. 자, 점포 임대차에서 3기입니다. 2기가 아니라 3기로 해놨어요. 여기만 그래, 여기만. 3기 차임에 달할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상가 건물 임차인은 2기 연체했다고 쫓겨나지 않습니다. 3기입니다. 그러면 민법에 나오는 이 건물은 일단 상가는 제외해야 되네. 상가일 때는 이 조문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럼 상가가 아닌 뭘까? 여기 있는 건물들은요. 특별법 우선 원칙이기 때문에 주택. 자, 주택임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들을 2년 동안은 살게 보장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다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 사람이에요. 혹시 차임을 연체를 하게 해가지고 2기가 연체되면 2년 못 채우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뭐 상가일 아니, 주택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고 창고 등등등등. 상가만 제외하고 모든 건물은 몇 기다? 2기. 토지도 몇 기다? 2기. 그러니까 부동산들은 다 2기인데 뭐만 3기다? 상가만 3기다. 상가만 3기 연체시 해지. 나머지는 전부 다 2기 연체시 해지. 민법에 따라서.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강행규정이거든. 임대차에 관한 조문들은 다 강행규정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627, 628 뭐 몇 점 해가지고 여기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런 조문 한번 들어보셨죠? 시장 공부할 때. 640, 641이 들어있어요. 2기 연체 시 계약 해지당한다는 거. 이걸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거니까 임차인 편을 들고 있지. 그래서 한번 불리하게 해볼까요? 이 2기를 1기로 바꾸는 특약을 계약서에 적어놨어. 건물을 빌려주면서 한 번이라도 차임 연체하면 계약 해지시켜버린다? 임차인도 그래라 라고 계약서에 적어놓은 거지. 그러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1기 연체 시 계약 해지하겠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없다. 혹시 2기를 3기로 바꿔놓으면요. 이렇게 해줄 사람은 잘 없는데 3기 연체돼야지. 3기까지는 봐주고 2기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지. 3기 연체되어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을 했다면 그 또한 이 조문을 위반한 것이지만 임차인에게 뭐 한 거예요?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요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는 3기 연체 시만 해야 계약 해지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책 좀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의의와 성질. 자, 임대차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의 합의에서 성립하는 낙성 분료식 쌍목 유상의 계약이고요.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로 채권 계약, 의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어도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다. 결국 남의 물건, 남의 토지, 남의 건물에 대한 계약도 계약 단계에서는 효력이 인정이 된다. 차임은 필수 요소다. 하지만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매매대금처럼 금전에 한하지 않고 과실, 미국 등으로 지급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작성 등을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아주 몇백억짜리 건물 임대하고 몇십억짜리, 몇억짜리 건물 임대할 때는 서면을 쓴다 안 쓴다 사람들은요. 쓰죠.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조금 뭐 자전거 빌린다 한강시민공원에서 30분 정도. 그때 서면 쓰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뿐이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정할 때 최장기간 제한도 없고요.
최단기간 제한도 없어요. 둘 다 없어요. 민법상으로는요. 최장기간 제한이 없어서 영구로 정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고 하고요. 민법상으로는 최단기간 제한이 없지만은 주택임대차나 일정한, 여기 일정한이라는 것은 환산보증금액이 9억 이하일 때 서울 기준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기간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최단기간 제한이 있다. 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 당사자 아무 때나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6개월 후,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한 달 후 계약이 해지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갱신, 법정 갱신 좀 아셔야 되는데, 기간이 끝이 났는데도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은 기간이 끝나면서 동일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기간만큼은 동일 조건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법정 갱신 이후에 언제든지 해지 통고해서 6개월이나 1개월 후 계약이 종료될 수 있고요. 담보 문제에 있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있었다면, 뭐 저당권 설정해줬다든지 그런 것들은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난 이후에는 걔는 해방시켜줘야지, 담보의 부담에서. 그래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을 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임대인의 의무에서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그 사용 수익의 의무에서 유지, 수선 의무가 파생되는 거지. 근데 파손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다. 파손 장애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다. 형광등 수명 다 된 정도라면 그것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유지 의무, 그것 끝이지 않는다. 통상적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주면 족한 것이지, 특별한 구조를 위한 상태 유지해줄 의무, 뭐 사이키 조명 다 나갔다고 그걸 다시 교체해준다든지 그런 것까지 질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임의적이기 때문에 수선 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특약에 해서 면제하고 임차인이 알아서 고쳐가면서 쓰기로 합니다. 이런 특약은 이건 불리해요. 임차인에게 불리하긴 하지만 아까 편면적 가행 규정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비용 상환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도 유익비도 둘 다 상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해주고 청구가 들어오면,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그 다음에 이거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혹시 임대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은 임대인은 고의과실이 있건 없건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임대인의 담보 책임일 테고, 임차인의 의무에서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차임 지급 의무. 차임을 2기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당합니다. 연속된 2기일 필요가 없고 2기 분을 얘기하고, 건물, 모든 건물은 다 2기, 토지도 2기, 다 2기인데 뭐만 3기다? 상가 건물만 특별법에 따라서 3기 차임 연체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소리이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이야기.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 내지 물권화라고 해요. 임차권은 약하죠. 약한데 그 약한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임차권의 대항력 문제인데, 원칙, 을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고 쫓겨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예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안 쫓겨날 수도 있지. 그러려면은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소개돼 있어요. 다음에 하고, 민법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는 등기한 그 순간부터 바로 대항력이 생겨요. 하지만 민법 621조는 유명무실하더라. 임대인은 이 등기에 협조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주임법 상위법이다. 등기 안 했어도 인주나 인사를 갖추면 그날 아니고 얘들은 뭐예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서 안 쫓겨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없어요. 여기 없죠? 여기까지 하면 다 됐을 거야. 뒷부분은 다음에 저 본소 발표 할 거 많죠 지금. 예. 지금 우리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가지고, 예. 기초 이론을 쭉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